강의 주제는 ADHD입니다. 보통 그 알파벳 단어로만 들었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영어로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괄 먼저 시작해서 질환의 이름에 이 질환의 양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근데 흔히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TV나 매체에 나오는 어떤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주의력 결핍 요거 단독보다는 과잉 행동 내지는 충동성, 문제 행동이 있을 때만 좀 질환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습니다. 산만하고 행동 문제가 있을 때만 ADHD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림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꼬마에는 피제티 필, 이게 ADHD라는 질환에 대한 어떤 그림책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애는 피제티 필, 밑에 있는 애는 조니 인디 에어예요. 그래서 피제티 필은 꼼지락거리는 필인데 저 식탁에 가서 밥 먹다가 식탁보 끌어당기고 의자 뒤로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죠. 이제 위에 있는 저 필이라는 애는 과잉 행동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니 인디 에어라고 하는 애는 먼 산 보면서 걷다가 이제 저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주의 우세형인 거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해놨지만 흔하게 알려져 있는 모습은 보통은 위의 모습이고 그 밑에 있는 모습들이 조금 간과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능이 높다든지 다른 대체 행동이 있을 때 조금 더 간과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A형을 타입, 딱 고정된 형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단 기준이 한번 이렇게 변형이 오기 전에는 부주의형, 과잉행동 충동성형 이렇게 돼서 어릴 때 산만했던 애는 다 그냥 산만한 형태로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의 분류는 이제 표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입에서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요게 의미하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산만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냥 부주의 형태만 남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의 형태만 남아있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쯤에는 다시 좀 충동성만 보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나이대마다 두 가지 증세가 이제 다양하게 발현된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교실에서 좀 부산하거나 돌아보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고학년 되었을 때는 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서 ADHD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라지는 아이도 있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사라지지 않는 아이들 중에 앉아는 있는데 이제 멍하게 앉아 있거나 딴 생각이 많거나 이런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행동 문제가 사라지면 보통은 질환이 사라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오게 돼요. 옛날에는 산만했는데 이제는 가지 않는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증상 보면 여러 개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못 참거나 꼭 이런 형태만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인지 기능의 분류에 따라 가지고 증상들을 나눠서 봅니다. 반응 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참을성, 인내심이 부족하다. 차 타고 갈 때 뒤에 앉아서 계속 언제 도착하냐고 독촉한다든지, 좀 이따가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언제 갈 거냐고 자꾸 물어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주의를 줘도 이게 억제가 안 되는 형태를 말하고, 계획하는 거 잘 안 되고 우선순위 정하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형태는 중요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모른다. 이렇게 해놨는데 당장 내일 제출해야 되는 숙제 있을 때도 그 전에 하던 거 이제 붙잡고 있거나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달래도 원래 하던 거 계속 붙잡고 있거나, 노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놀고 있다가 이제 요거로 주의 전환하고 작업 간에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되는 거죠. 저항하고 감정 조절 잘 안 되는 거,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짜증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은 그 우울증 같은 짜증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 평소에는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사소한 거에 한 번씩 짜증이 팡 터지는데, 이 사소한 거에 대해서 터지는 게 조금 기준이 잘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 변덕 심한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리고 정리, 조직화가 안 된다. 요거는 책상, 책가방, 요게 지저분하고 방 정리를 잘 못한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 좀 쉽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책가방 정리 잘하는 애는 또 따로 없단 말이죠. 근데 열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이 와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이나 문구류 같은 거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다 들어가 있는데 꺼내야 될 때 언제든지 꺼내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극단적으로 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책가방이 되게 무거운 애도 있고 잘 안 들어가 있는 애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은 필요한 몰품이 있는데 안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 있고 시간 관리 잘 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과제를 마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시간 오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 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이제 숙제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균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만 민기적 하다가 제일 끝에 가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거의 임박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표현들 쓰는 겁니다. 시간 넘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제 개시가 잘 안 된다. 요거는 되게 부주의가 우세한 형태일 때 고학년 내지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도 마찬가지고 대개는 요 문제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 하거든요. 바로 해도 되는데 좀 이따 한다 그러고 5분만 있다 한다 그러고 나중에 일어난다 그러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이것 때문에 되게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가야 되는데 민기적 하는 거예요. 그 세수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천천히 하고. 근데 이게 미루는 것들이 자꾸 보이다 보면 보호자들이 결정적으로 지시 많이 해야 되는 경험을 가지게 돼요. 옷 입어, 나갈 준비해, 가방 매, 신발 신어. 이것도 한 번에 잘 안 끝나는 거죠. 물론 끝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양상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중고등학교 성인 됐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요 과제 개시가 잘 안 되고 그 위에 시간 관리 잘 안 되면 학원이나 학교 조금씩 늦어요. 다 있지는 않지만 대개는 늦는 것도 막 30분, 1시간씩 늦지 않아요. 5분, 10분 막 딱 요 정도예요. 애매하게 늦었고 항상 애매하게 나가요. 그리고 초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요거는 보통은 이제 학년이 올라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어린 나이일 때 좀 더 이렇게 해맑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장난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목표 집중 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목표 유지가 힘들고 관심사가 흩어진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일 때는 대단히 대단한 목표 유지하는 애가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적어도 숙제하다가 재밌는 소리 났을 때 너무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위에 과제 개시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다가 오줌 마렵다 그러고 물 마시러 간다 그러고 뭐 화장실 간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석의 이슈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앉아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면 태도가 약간 녹아내려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 비틀고 꼬무럭거리고 이런 느낌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있지 않아요. 다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있지 않고 한 4, 5개, 뭐 3개,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인지적으로 융통성이 없다. 이 느낌은 고집이 세요. 그리고 그 고집이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해도 그 생각에서 전환이 잘 안 되는데 전환이 잘 안 되다 보면은 이게 사회성이랑도 약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뭔가를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저항이 좀 심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A랑 B가 있을 때 B가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계속 A를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는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구 사이일 때도 자기 고집이 세면 놀이 같은 거를 주장할 때 보드게임 할 때 다른 거 하자고 다른 애들이 다수결로 얘기를 했으면 그거 먼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만 그냥 본인이 만든 계획이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약간씩 멀어져요. 교우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여기서 파생하는 거죠. 가끔은 사회성 저조하고 또래 관계 형성 잘 안 돼서 일단 발달장애 쪽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닌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일 때도 많고. 정서 조절이 핵심 증상인가 했는데 예전에는 정서 조절 문제를 꼭 ADHD 증상으로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잉 행동은 없는데 짜증, 뭐 좌절할 때 갑자기 팡 터지거나 참을성 없고 쉽게 화내고 이런 것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서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집에 있는 어떤 뭐 책상에 있는 거 살짝 치워놨는데 이것 때문에 화나고, 뭐 방에 있는 거 뭐 하나 이렇게 이미 남이 볼 때는 흩어져 있는데 그거 정리해줬더니 화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우울증에서의 어떤 그 만성적으로 약간 예민하다든지 짜증이 나 있다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화나는 포인트를 주변에서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쭉 이어지면 성인기까지 만약에 ADHD가 갔다고 전제할 때는 직업, 이게 균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동료랑 갈등 겪는다든지, 운전할 때도 충동성이 영향을 주면 살짝씩 긁거나 깜빡이 안 켜거나 안전벨트 안 매고 출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과속하거나 신호 어기거나 딱지가 많이 날라왔다 뭐 이런 것들. 결혼할 때도 다툼이 많다. 애한테도 화를 많이 낸다. 별거 아닌데 버럭하고, 어떨 땐 되게 착한 아빠다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떨 땐 집중을 잘하는데 ADHD인가? 이제 요 문제 때문인데, 보통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볼 때도 특정한 과목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주의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집중의 결핍, 요 질환의 이름에는 주의력 결핍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양상은 집중의 기복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완전 결핍은 아니에요. 완전 결핍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능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아이가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레고, 뭐 만화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요거는 앉아서 10시간씩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집중 너무 잘한다고, 특정한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레고는 10시간, 수학은 5분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과목 간의 편차가 좀 클 수 있어요. 수학은 좋아해요. 정말 그러면은 다행일 수 있는데, 수학 같은 거는 정말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데 영어 너무 싫어하거나 국어 너무 싫어하거나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목 간의 편차가 좀 크고, 이게 모두가 해당하는 건 아닌데 약간 소근육 운동이 느리게 따라가는 ADHD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씨 쓰는 걸 좀 싫어해요. 그리고 글씨가 좀 불균이라고,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집중을 잘한다 해놓고 예시로 특정 주제, 좋아하는 거, 뭐 유튜브 오래 볼 수 있어요. 흥미, 마찬가지로 영상물이나 게임 같은 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여기까지 풀면 뭐 해줄게 이러면 그때는 바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집중의 결핍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생 기준일 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것도 숙제를 줬을 때 어떨 때는 20분 만에 다 풀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날은 2시간 뒤에 들어갔는데도 진행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여부에 따라서 자꾸 기복이 있고 그런 느낌이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틀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낯선 환경일 때는 바짝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신학기일 때 3월달, 4월달일 때는 학교 선생님이 괜찮다 그래요. 그러다가 5월달 넘어가면서 약간 주변 파악이 끝나고 옆에 좀 익숙한 아이들 생겼을 때부터 이제 문제 행동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돌아보고 수업 시간에 뭐 손 들고 그래 발표해봐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고, 이런 거, 이거 일종의 충동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발표해볼까 했는데 먼저 손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발표시키면은 좀 엉뚱한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경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과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과잉 행동은 갈수록 줄어들고 부주의랑 충동성은 증가하거나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력을 혹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너네 아빠가 어릴 때는 산만했는데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병이 아니다라고 해서 병원을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과잉 행동만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활 물어보면 돈 관리 안 되고 시간 관리 안 되고 약속 시간 늦고 며칠 전에 했던 얘기 까먹고, 이런 형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잉 행동 형태만 사라진 거고 아까 있었던 부주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맨날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차키 찾고 이런 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브타입이라는 R형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어릴 때는 과잉 행동이었는데 사라졌다. 정말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 손자도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 식별될까? 결국에는 ADHD라는 질환은
갑자기 생기거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거나 거의 그렇지를 않습니다. 요 친구들은 타고나는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환경에 따라 얼마나 발현되냐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보면 밤에 자는 것 좀 저항을 했다든지 먹는 거로 까탈스러웠다든지 어릴 때도 활동량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든지 약간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어봤을 때 약간 좀 또래랑 달랐다 뭐 이런 표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 때까지는 대부분 착석이 별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인식이 잘 안 되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도 그냥 특히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7살에서 9살,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일단 ADHD 코드가 제일 많이 나간 나이대가 7에서 9세거든요. 다 저때 병원에 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학령기 딱 됐을 때 이제 티가 나는 겁니다. 교실에 앉혀놓고 선생님 수업 듣고 40분 수업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다르구나. 그리고 보통은 보호자분들도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공개 수업 갔을 때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앉아있는데 멍한 형태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 구간은 7에서 12세다. 그러면 12세가 넘어서면 병원을 안 오게 되느냐, 이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7에서 12세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행동 때문에 주로 이때 치료를 받는 거죠. 주변에서 볼 때. 근데 12살쯤 딱 됐더니 과잉 행동은 줄었고 부주의는 남아있는데 그래도 얘 요새 교실에 잘 앉아 있어. 이렇게 돼서 이제 끊기는 거예요, 보통은. 치료가. 그럼 13에서 15세가 될 때는 ADHD 질환이 많이 줄어 있어요. 공단 자료로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3살 때까지는 혹시 발달장애인가 의심을 하다가 그 뒤로 더 많아지는 거는 3에서 15세까지 ADHD. 근데 그 뒤에 이 ADHD 질환이 그냥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 불안증, 우울증 요거로 진단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청소년기 중후반기가 됐을 때 원래 ADHD였는데 이제 진단이 안 된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진단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릴 때 발굴을 좀 해주는 게 아이의 경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우울증, 불안증 되는 건 아니에요. 예. 해맑은 ADHD도 많고 성인기에 발병했다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성인기에 발병하지 않아요. 그게 브라질에서 주로 이거 연구를 했었는데 성인기에 발병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비난이 많았고 그냥 어릴 때 진단 안 됐던 애들이 나중에 그냥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구조화된 환경이 제거됐다. 그래가지고 안 보이다가 보인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보통은 초중고 때는 보호자들이 등교시켜주고 준비물 챙겨주고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성인 되면 이제 수강 신청 자기가 해야 되고 자취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증상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마나 아빠가 다 해주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학원 앞에 떨궈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성인 됐을 때부터 지각하고 숙제 까먹고 수강 신청하는 거 까먹고 시험 날짜에 다른 교실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생길 수 있는 거죠. 증상이 변한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되면서 과잉 행동이 있었던 아이들은 내적인 안절부절이 된다 이래놨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부산하거나 막 탁탁 치거나 자 가지고 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앉아는 있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뭐 해야 될 것 같고 꾸준히 앉아있는 거 잘 안 되는 거죠. 착석은 유지하되. 이거는 학습화된 효과 때문에 앉아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 기다리거나 끼어드는 거나 이런 거에서의 결함이 있었지만 성인 됐을 때 화장실 줄 서 있는데 끼어들거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다 학습화되는 것들에 속하고 직업을 자주 바꾼다. 요거 좀 특징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갖고 바꾸든 내지는 어떤 한 환경에 되게 이렇게 지루하다고 느껴서 자주 옮겨 다녀요. 전공 자주 바뀌기도 하고 운전 문제 아까 같이 과속하거나 딱짓대거나 이런 것들이고 분노 조절 문제가 있다. 요거는 이제 성인 될 때 조금 더 변수를 맞이하는데 이제 보통 성인 되면 음주가 같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분노 조절 문제가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정리가 어렵다.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면 지각하고 돈 관리 안 되고 공과금 내는 날 놓치고 쭉 쌓여 있어요. 페이퍼들이 공과금 같은 거, 고지서 같은 거.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멘트인데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치료를 장기간 하는 것이 필수다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가 기본적으로 추천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가 없는 ADHD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병원에 오는 정도의 그게 됐을 때는 기능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인데 약을 안 먹는 아이도 있냐고 하면 있기는 한 거죠. 네. 그 수영 선수 중에 마이클 펠프스가 자기 어렸을 때 ADHD 진단받았고 약을 투약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분은 그 뒤로 약을 안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직업을 일단 잘 만났습니다. 이분은 장거리 주자가 아니에요. 단거리로만 주로 하고 운동선수는 어텐션을 짧게만 발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거나 스케줄이나 이거는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환경일 때는 투약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원인 해놨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유전적인 원인이 분명히 기여는 한다. 근데 그렇다고 부모의 성향이 아이한테 100% 가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일단은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가족 안에 가계도를 그려봤을 때 몰려있을 경향이 좀 더 많다는 거지 그 ADHD가 아무도 없는 집에도 ADHD인 아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어쨌든 이게 부모한테서 아이한테로 100%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신경심리 소견해놨는데 이제 요거는 검사 때문에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거지만 기질적인 영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도중에 지나가는 말로 트라우마나 뭐 양육 환경이나 요것 때문에 꼭 생기는 질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동 억제가 검사해봤을 때 잘 안 되고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거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극에 저항하는 힘이 약하다 이런 것들 대부분은 ADHD라는 질환을 진단할 때 하는 검사에 좀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누르고 누르라고 했는데 놓치고 보통은 누르라고 했는데 놓치면 부주의 누르지 말라고 한 거 눌렀으면 충동성으로 봅니다. 다 일치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자꾸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로 보는 거고 뇌 영역 해놓고 그냥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데 저런 부위가 관여할 수 있구나 딱 이 정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자극에 대한 각성 저하가 있다. 이 문제가 보면 모든 ADHD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데 가끔은 기면증처럼 잠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낮잠 안 잘 나이인데도 낮잠을 잔다든지 낮에 교실에 앉아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오후 되면 반짝했다가 밤에 늦게 자고 이게 주의력이 불균일하게 가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 되게 쉽게 피곤해하고 학교 갔다 오면 별거 안 했는데도 그냥 지쳐가지고 책가방 풀어놓고 정리 안 되고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즉각적인 보상 아니면 민감도가 낮다고 하는 거는 뭔가 성취했을 때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머릿속에 각인되지가 않아요. 잘 자기가 원하는 거일 때도. 근데 요거는 어쨌든 옆에서 자꾸 이렇게 경고하거나 어쨌든 격려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아이들이 말하듯이 엄청 갖고 싶은 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게으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해놨는데 저체중 임신 요거는 근데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언급이 됐던 거지 이게 결정적으로 저체중이라고 ADHD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우 심한 조기 박탈이 있었다. 여기서의 박탈은 환경적인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안 되는데 아예 공부를 안 시켰던 경우 정도일 때를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매번 어떤 폭력적인 환경이 있는데 숙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과 및 예후. 대부분 ADHD인 아동은 여기에 보면 이제 60에서 85%까지는 10대 후반까지도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외국 기준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지금 이 정도의 비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인지적으로 캐치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 ADHD 진단 받았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좀 행동이 습관화되는 게 분명히 있고 뭐 투약을 하는 동안에 앉아 있거나 숙제하거나 뭐 챙기거나 이런 게 습관화됐던 아이들이 투약이 끊겼다고 갑자기 와야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주의 형태가 우세할 때는 증상들이 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미리 예측할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쭉 보는 거고 예를 들면은 몇 년 정도 투약을 했다가 어떤 방학일 때 약제 떼보고 경과 보고 그냥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증상이 그 뒤까지 쭉 이어졌다고 할 때는 자동차 사고, 흡연, 유급이나 정학이 많다. 또래 간의 갈등도 조금 많고, 성인이 됐을 때 반사회적 행동, 이거 무조건 있지는 않습니다. 부상, 다치는 거. 아까 그 조니 인디 에어 같이 걷다가 넘어지고 멍들었고 다리에 멍들었는데 어디서 부딪혔는지 잘 모르고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직업이나 결혼의 유지가 힘들다. 10대 때 임신이 많거나 별거가 많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미국의 이제 그 정신질환 관련된 어떤 사이트에 있는 어떤 바우처의 예시예요. 젊은 여성분이 내가 옛날에 ADHD였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우처 펼치면 예시로 나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31세 여성 A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는다며 내원했습니다. A가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게 어렵고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마감하는데 곤란을 겪는다고 했고 할 일을 자주 있거나 TV 보기, 독서, 한 가지 활동에 몰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격,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 친구들로부터 참을성이 부족하고 세심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예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뚜렷하게 행동 문제가 없었을 때는 주로 간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생활을 해야 될 때 주로 티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이제 뭐 과제나 이런 것들 시험 기간 때 분배를 해야 될 때 이때부터 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성인기로 증상이 변한다. 점점. 청소년 시기도 마찬가지인데 부주의하는 형태에서 주로 미루는 거. 나중에 한다 그러고 내일 한다 그러고 결정을 못한다. 좀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고 물건이나 일을 정리하지 못한다. 방 지저분한 거나 책가방. 과다 행동은 초조하거나 꼼지락거리거나 말이 많다. 직업 자주 바뀌거나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집행 기능은 돈이나 시간 관리가 힘들고 정해진 시간에 업무 마무리 힘들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보통 데드라인이라는 개념이 소아는 잘 없어요. 보시면 언제까지 숙제 내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쯤 됐을 때는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 약간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다든지. 일상생활 루틴 유지가 힘들다. 요거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주로 티 나냐면 방학일 때 학교 다닐 때는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다가 방학일 때 이제 수면 패턴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루틴처럼 하던 것들이 와해되는 것들이 좀 보여질 수가 있고 스트레스 조절 힘들고 보상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있고 의욕이 떨어져 있다. 이거 우울증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초반에 있었던 어떤 슬라이드 내용 기억하시면 12살 정도까지는 ADHD 진단이 많다가 이제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진단받는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됐더니 별다른 거 없는데 그냥 우울해 보인다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ADHD일 때가 있어요. 물어보면 뚜렷하게 우울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 좀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진단 및 평가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통 보게 되면 인터넷에 진단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요 진단 기준이 다 해당해야 진단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단 기준에 일단 얄팍얄팍하게 어느 정도 해당했다고 해도 결국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냐랑 집 말고 다른 환경, 학교 말고 다른 환경에서도 이게 재현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집중 잘하고 집에서만 산만하다 그러면은 집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집에서는 집중을 하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학교의 교우 관계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학교 분위기라든지 담임하고 너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학교, 집, 학원 내지는 또래 관계 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면 아 이거는 환경에 국한돼 가지고 나타나는 형태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부모님한테 부모랑 면담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가 산만하다고 혼자 병원에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것보다 보호자 평가 일단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어릴 때 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의미가 있고 생활기록부 같은 거 보면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 근래의 생활기록부는 대개는 선생님들이 좀 나쁜 말을 안 적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생활기록부가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주로 임상가가 이제 진단하게 된다. 진단 기준은 쭈르륵 적혀 있는데 보면 주의력 결핍 오른쪽에 과잉행동 해놨는데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사실상 5번, 6번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거의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보상을 전제로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있지는 않죠. 자꾸 움직이고 말하고 잘 못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주의 깊게 보는데, 결국에는 여러 군데의 환경에서 재현되는 거랑 정도의 차이, 요거를 보게 될 겁니다. 12살 이전에 증상이 있었어야 된다. 이제 요 나이를 넘어서서 이런 형태들이 처음 관찰되면 다른 질환일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죠. 2가지 이상의 상황, 사회, 학습, 직장, 기능의 질에 영향을 준다.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이제 요것들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바뀌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요거를 보는 거고, 2가지 증세로 여러 개가 발달 시기에 따라 변한다. 근데 이렇게 변하고 나중에 어쨌든 과잉 행동이 없는데 왜 발굴을 해야 되느냐, 성격으로만 인식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너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볼 때 게으르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말로 리마인드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만 진료를 받고 있고 ADHD는 아예 건드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우울한 상태는 벗어났는데 실행이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행동 문제, 알코올, 흡연, 공격적이다, 자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해가 꼭 ADHD냐 요거는 아니지만 모든 우울증인 아이들이 자해를 하진 않거든요. 자해가 있었다고 할 때는 일단 ADHD랑 우울증이랑 그래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좀 올라가요. 자해가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해일 때는 우울증의 비중이 좀 더 많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냥 견디지 못하는 감정에서 약간 짜증을 화풀이하듯이 본인한테 긋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일 때는 충동성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ADHD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알코올, 흡연 요 얘기 있는데, 보통 도파민 찾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도파민 시킹 비헤이버라고 하는 건데, 도박, 알코올, 흡연, 카페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남용이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기 됐을 때 아까 우울증으로만 진단받는다고 얘기한 것도 자해나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 보면 쭈루룩 적혀 있고, 이 내용들은 혹시 페이퍼가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정신장애의 예시로 해놓은 게 이제 우울, 불안, ADHD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울해서 어떤 자해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거 대비 어떤 감정적인 거를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홧김에 해버리느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자해를 동반한 어떤 우울증일 때는 ADHD 가능성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공존질환이 많다.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주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안장애는 항상 좀 많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DHD 애들이 다 불안한 건 아닌데 불안하게 보일 수가 있고, 자꾸 안절부절 못하니까, 내지는 걱정 원래 많은 형태일 수도 있어요. 행동 조절 잘 안 되고 생각들도 뻗치고 잡생각 많고, 이것도 불안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괜찮아 이런 것들. 그리고 품행장애, 요거는 주되게는 청소년 시점일 때 주로 티가 나는데, 품행장애 같이 있다고 할 때는 일단 기분의 문제 같이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틱장애, 요거는 일단 이렇게 돼요. 보통은 틱장애는 지금도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대부분 일과성 틱장애는 경과 관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틱이 있을 때 일단은 강박증이나 ADHD나 이 질환들의 유병률이 같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틱이 있었다고 할 때는 의심은 일단은 해볼 수 있어요. 이제 그 틱이 있는데 동시에 집중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된다고 하면. 근데 이 공존질환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진단할 때 어린 시절 병력 가장 중요하다. 없다가 뜬금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숙제도 잘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집에서도 차분한 애가 4학년 됐더니 어떤 행동 문제가 있다고 하면 딴 거 일단 봐야 돼요. 이사 갔다든지 친구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집에서 아빠한테 요새 맞고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보는 거죠. 뜬금없이 생겼다고 할 때는 일단 다른 요인부터 봐야 됩니다. 치료.
이 사이트가 혹시 이 질환에 관심이 있다면 좀 들어가 보시는 걸 권하는데, 이 사이트가 학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리가 된 내용들만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든 진단이든 현혹되지 않고 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료에 있어가지고 가장 권장되는 치료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검색을 해봤을 때는 다른 어떤 뉴로모듈레이션이나 뭐 다른 형태의 그 주의력에 대한 어떤 치료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 내지는 학회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한 치료는 약물 치료랑 행동 치료, 딱 요거 두 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형태의 치료는 일단은 부수적이고 주된 치료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밑에 보면 비약물 치료 해놨는데 행동 치료에 부모 교육과 아동 기술 훈련 이렇게 있다. 요게 표준 치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실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들도 기술 훈련 내지는 이런 것들도 문제 행동에 대한 접근 위주로 다루게 되는 것들이고, 대부분 정말로 어떤 행동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좀 병행돼야 되는 개념입니다. 뭐 친구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 동생 때린다든지. 표준화된 치료로 질병교육. 질병교육은 결국에 경과나 증상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약물 치료가 있고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질병교육을 굳이 왜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냐고 하면 너무 미워서 오거든요. 병원에 올 때. 뭐 첫째랑 다르게 둘째가 너무 밉고 뭐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 교육이 있어야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ADHD 아이를 돌보는 건 힘들지만 밑에 있는 내용은 영국에 있는 그 보건 관련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구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라보는 아이의 행동이랑 문제 행동으로만 바라볼 때의 행동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저학년 ADHD인데 행동 문제가 많으면 자꾸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물어보면은 솔직하게 말하는 애도 있습니다. 뭐 자기도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질병 교육은 어쨌든 보호자의 시선을 일단 바꿔놓기 위해서 중요하고, 약제가 대부분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중에 대부분은 약제에 대한 것들이에요. 약제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하다는 말은 단일한 제재에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교체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투약 여부를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약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부작용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요것 때문에 망설이지는 않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제재를 썼는데 밤에 불면증이 생겼다 그럼 약제 바꾸는 거고, 만약에 배탈이 나거나 식욕이 너무 떨어지면 바꾸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정신 자극제 해놓고 종류들이 이렇게 많은데, 많다는 거는 치료가 다양하거나 뭐 이렇게 와해되어 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안 맞으면 교체할 선택의 가지가 많아요. 생각보다. 약을 썼을 때 좋아지는 거는 행동, 인지 기능 좋아진다. 핵심 증상 좋아진다. 어쨌든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 각성도 좋아진다. 아까 말씀드릴 때 낮에 각성도가 잘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모든 ADHD는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루한 걸 잘 못 견디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동할 때 차에서 잠드는 거 많고 수업 시간에 잠드는 거 많고 자주 엎어져요. 근데 각성이 일단 좋아졌을 때의 장점은 낮에 자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루가 생산적이에요. 그리고 밤에 늦게 자는 것도 덩달아 좀 없어져요. 대부분의 어떤 편견이랑 다르게 요 ADHD 약제를 썼을 때 잘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각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좀 푹 자는 경우도 생겨요. 일찍 자고. 그리고 충동성이 줄고 반응 시간 빨라진다. 미루거나 민기적하는 느낌이 줄어요. 근데 이게 그냥 경험적으로 좀 안타깝게도 약을 썼는데 약효가 날 때 3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호자가 바라볼 때는 집에서 학교 가기 전까지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학교 갔을 때 생활 물어보면 좀 달라져 있거나 주말에 봤을 때 좀 달라져 있거나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단기 기억이 개선된다. 요거는 꼭 IQ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정보들이 그래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낮고 아무래도 학습 기능도 나아지고 또래 관계 나아진다 이렇게 나는데,
결국에 또래 관계에서도 대부분은 충동성이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뺏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또래 관계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동성이 조절된다는 것은 주변 관계도 같이 편해진다고 보는 것들이에요. 용량이랑 반응 관계가 있다. 이거 때문에 약을 쓸 때 병원에 갔는데 누구 집 아이는 10ml로도 너무 잘 조절이 되고 누구 집 아이는 30ml로도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약제에 대한 반응성은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질환의 제제들의 특징은 체중 비례로 어느 정도까지는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아이들 보면 해열제 쓸 때도 타이레놀이나 뭐 브루펜이나 다 체중당으로 준단 말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50kg인 아이한테 메디키넷 같은 제제를 5ml를 주고 반응이 없어서 이제 병원 안 가야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은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다가 부작용 생기면 잠깐 멈추게 되겠지만 용량이랑 보통 집중, 각성, 기억 요거 세 가지는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같이 좀 편해지는 거에 속하기 때문에 낮잠이 줄었는데 기억력은 그대로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낮잠 줄었으면 대부분은 저 지표들은 같이 좋아져 있어요. 용량이랑 비례하지 않는 것들은 계획, 고집 안 부리는 거, 충동적인 거 참는 거, 단어 떠올리는 거,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것도 의외로 같이 좋아지는 거로 지금까지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지표들은 약을 고용량으로 꼭 쓴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계획 같은 영역은 지능에도 좀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IQ가 꼭 개선되는 느낌은 아니라고 한 것처럼 계획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작용 해놨어요. 부작용은 식욕 떨어진다. 이게 인터넷에 치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물어보고 제일 많이 답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학회 홈페이지를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요 식욕 저하가 딱 2에서 10% 내외로 일단 해놨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100명이 투약을 했을 때 90명은 부작용이 없거나 98명은 부작용이 없어요. 식욕 저하가.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식욕 저하를 겪으신 분들이 주로 후기를 남기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민한 부작용은 식욕 저하가 제일 주된 관심사가 되고 안 그래도 예민하고 식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아이일 경우에는 더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욕 저하가 부작용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 50%씩 이런 비율의 부작용이 전혀 아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식욕 저하가 심하면 올리다가 멈추거나 제재 바꾸게 돼요. 수면장애, 불면. 요거는 아까 수면의 질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불면이 생겼다고 할 때는 일단 투약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를 12시간 가는 제재를 오후 2시에 주고 계시는 보호자도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가 투약 시간이 늦어서 밤에 못 자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체중 빠진다. 이건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식욕이 괜찮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두통, 복통 요거는 단기 부작용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냥 유지하라고 하면 없어져요. 밑에 있는 혈압, 간염, 예민하거나 기분 처진다. 기분 처지는 느낌은 보통 보호자분들이 식별하기 때문에 그 경우일 때는 약제를 바꾸게 될 텐데 혈압이나 간염은 사실상 이제 약전에는 적혀 있지만 대부분은 경험할 일이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성인이 아니면. 근데 이제 요것들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 같은 약전에 봐도 간 수치 상승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해서 흔한 부작용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약물 치료 해놨는데 비약물 치료는 사실 행동요법, 시간 관리하는 거에 일단 아이의 일정을 짜주는 거고 우선순위 정하기. 만약에 정말 하루를 계획할 수 없는 아이 같으면 오늘 갔다 왔을 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다 일일이 짜주는 거죠. 그리고 정리 및 조직화. 방 정리하는 거 아이가 익숙하지 않으면 같이 도와주되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대부분 내 주변의 공간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신경계의 그 혼잡함을 살짝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내 방 좀 지저분해요. 근데 방 정리 안 해봤을 때는 자기가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혼내서는 안 되고 이것도 결국에 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요 내용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의 언급에 속하는데 일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시할 때 칭찬한다. 요거는 좋은 행동일 때. 그리고 긍정적인 관심을 증가시킨다. 타임아웃, 요거는 사실상 TV에도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정말 저학년일 때. 사실상 고학년이 됐을 때는 타임아웃에 아이들이 잘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좀 발굴해서 행동이 좀 수정이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회성 치료 해놨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약제랑 행동교육 요거를 했을 때 보호자분들이 다른 치료는 없냐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사회성 치료가 지능에 이슈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은 약제가 사회성 세션만 참여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가 강력하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인관계나 또래관계나 놀이를 유지할 때도 충동성이 기여하는 게 크기 때문입니다. 훈육할 때 선택적으로 강화시킨다. 이게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훈육의 정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보호자분들이 훈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체벌하는 것만 훈육으로 인식할 때가 있는데, 잘한 행동 일단 칭찬해 주는 거 요거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벌만 있을 때는 공격성, 비행, 적개심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체벌만 했을 때는 이거는 잘 수정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했을 때 어쨌든 칭찬이 있구나가 있어야 되는데, 벌 주고 싶다고 할 때는 일단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근데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을 때는 잘 보여야지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좀 아니면 와해되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단 관계가 좋아지는 게 우선이다. 문제 행동으로만 봤기 때문에 자꾸 다그쳤다면 훈육은 일관적이어야 되고, 관계가 좋으면 벌을 주지 않아도 이 행동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하는구나, 이게 전제가 좀 돼야 됩니다. 투약은 40% 내외에서 이제 고학년이나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 캐치업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끊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1, 2년 이상은 권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습관화가 된다고 할 때 2달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년 이상은 적어도 투약을 해보고 숙제, 학교 생활, 친구 관계 형성된 거 잘 바뀌지 않거든요. 투약을 하는 동안에 차분하게 주변의 친구 관계가 세팅됐을 때 약제 끊는다고 얘네랑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년 이상은 적어도 유지를 해보고 그 뒤의 모습을 다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1, 2년이라고 해도 보호자분들은 되게 길다고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국내 연구 보면 데이터상에서는 6에서 12개월 유지하고 끊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겁을 내시는 거 대비 막상 병원을 왔을 때 도중에 이탈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대다수의 분들이 도중에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투약을 그 점 때문에 일단 꺼리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는 효과, 주변 사람하고 관계 좋아진다.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도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되는데, 일단 선생님한테 덜 혼난다는 거죠.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수행 개선이 있다. 과제 같은 것도 칭찬을 받게 되고 본인도 자존감이 좋아진다. 대개는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이 있을 때 되게 자존감이 좀 점점점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진단에서 중요한 것, 양상을 의심한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거로 왔을 때 일단 우울증으로만 꼭 보지 않는다. 특히 저학년이거나 청소년일 때, 자해에 있을 때, 그리고 업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왔을 때. 거짓말, 이거 되게 특징적입니다. 의외로 이거를 거짓말을 자주 하는 아이라 그래갖고 되게 나쁜 아이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ADHD인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근데 이 거짓말은 좀 충동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게 세팅된 거짓말이 아니고 대개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학원에 늦게 가는데 집에서 늦게 나왔으면서 길 막혔다 그러고, 친구랑 약속했는데 나 그냥 지금 누워 있어야 되겠다, 피곤하다 이렇게 돼서 나 그냥 오늘 배 아파서 못 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획된 거짓말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 거 물건 훔쳤는데 친구가 줬다고 하거나, 이런 것도 보호자가 다그치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계획된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충동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알코올이나 도박 문제가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릴 때 발달 과거력, 요거 같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치료에서 결국에 증상 개선이 있으면서 부작용은 없는 수준까지는 약제의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나아진 점에 주목하는데 아이나 보호자 그리고 의사랑 기대치가 다를 수 있다. 의사나 아이도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교우관계 좋아지면 아이는 만족하고 의사가 봤을 때는 문제 행동 없으면 만족을 하는데 보호자는 성적은 안 올랐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어떤 타겟으로 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좀 합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진로 잘 찾는 아이들 중에 공부에 뜻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DHD랑 꼭 공부랑 엮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약제 중단 시기 동안 악화된 점을 평가한다. 어느 시기 됐을 때 캐치업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방학일 때 약제 잠깐 떼보거나 이제 보호자들이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약을 안 줄 때가 생겨요. 그때 어땠냐고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갔더니 컨트롤 안 됐다든지. 단기 목표 설정보다 생활에 주목한다. 요 말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중간고사를 위해서 쓰는 약이 아니에요. 치료도. 요거는 결국에는 그냥 학교 생활 전체가 좋아지고 요 아이한테 학창 시절이 되게 좋았던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거지, 그 중간고사 성적이나 기말고사 성적이나 이러고 방학 때 약 끊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맨날 혼났던 어떤 초등학교 시기나 중학교 시기의 기억을 얘한테 안 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인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